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억과 김소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김억과 김소월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그 당시 이제 근대 초기 시에 김억과 김소월은 어떻게 보면 근대 초기 시에 있어서의 두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김억의 시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과연 그러면은 그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학적 완성도에 있어서 김억이 별로 높지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위치라는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김억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김억을 에, 소, 소설가로 따지면 이광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소월은 김동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소설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광수하고 김동인의 에, 이야기를 좀 해봤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김억과 김소월을 그런 관계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현진공과 나도양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떨어져 나온 다른 부류로서 그 떨어져 나온 조금 다른 부류로서 시에서는 최남선의 시조 부흥 운동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근대시를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3.1운동 이후에 한국 근대시의 어떠한 발달 과정이 조금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게 문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1운동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되찾으려는 그러한 저항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나서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9년 동안의 어떠한 식민지배 통치라는 것에 굉장히 한국, 그러니까 조선민족 자체가, 자손민족 자체가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3.1운동이라는 하나의 이제 독립만세 운동이죠. 그것으로 발발이 되게 되는데 이 3.1운동이 실패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실패의 요인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민족 그 서명자 뭐 33인이 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나서 이 일제에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참 지금 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를 독립해야 돼요 하고 나서 그다음 그냥 경찰서에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수할게요.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독립을 향한 어떠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우리 선언했어요, 독립 선언했어요라고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민중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만세 운동을 펼치고 거기에서 투옥되고 잡혀나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적 저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리더들이 부재해버렸고 그 리더들이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 놓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그 민족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나가야 될 방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 3.1운동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문단 안에서도 방향성을 모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르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민족이. 그것이 바로 신경향파라는 목적 문학을 만들어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모든 문단의 주류가
신경향파 쪽으로만 흘러가 버렸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신경향파가 하나의 주류로서 작동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시적 형태의 고정성을 탈피하면서 시를 그러니까 자유롭게 창작하려고 하는 자유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유시라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민족적 어떤 정체성을 발견해가지고 민족적 정서를 시로 표현해 내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김소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김억과 김소월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그 새로운 경향으로서 아까 이제 앞서 제가 김기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기진과 박영희, 그 다음에 박종화 이런 인물들로 대표되는 신경향파의 어떠한 그 목적문학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었다면 김억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 물론 이제 이 목적문학 역시 이제 어떤 자유시 크다 지금 현재의 어떠한 그 장르적 구분을 놓고 보면 현대의 어떠한 시 하면 그냥 자유시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커다란 범주 안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유시의 김억으로 대표되는 자유시의 흐름이라는 것은 목적 문학과는 조금 더 다른 궤를 달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김서울로 대표되는 민요적 아니 혹은 민족적 정체성 혹은 민족적 정서를 시 안에 담아내려고 했던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제 그 3.1운동 이후에 한국 근대시 안에 전문적 문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문단에 등장을 하고 동인지를 통한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집단을 형성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한국 근대시에 있어서의 특징 두 가지 이제 3.1운동 이후에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김억으로 대표되는 자유시의 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태서 문해신보를 시작으로 태서 문해신보를 통해서 김억이 이제 시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석우, 백대진 등과 이제 어떠한 자유시의 성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그들의 시론을 소개한다는 거죠. 그럼 시론을 소개한다는 건 뭐냐면 시 창작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론가죠. 김억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야, 젊은 시인들 니들 앞서 백조 동인들 봐봐. 니들 지금 시 써냈는데 그 시가 뭐니?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창작 방법론에 의거한 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니들 정서의 과함을 그냥 말로 풀어낸 것밖에 안 되잖아. 이런다는 거죠. 그거를 좀 더 형식적 요소들을 갖춰가지고 써내야 돼. 그래서 내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를 한번 번역해 볼게. 그 다음에 그들의 시론을 갖다 이야기해 볼게. 그럼 그것에 맞춰서 한번 시를 써야 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한국 안에서의 자유시라는 새로운 시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매개체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억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억은 시적 형식과 시적 리듬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 있어서 형식과 리듬이 미의식,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미의식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일본 유학 과정에서 체득했던 서양 근대시의 어떠한 형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어떠한 시에 있어서 시적 여운을 살릴 수 있는 아분의 시련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시적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을 한 최초의 시인이란 근대 시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억이 한국 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 김억이라는 시인은 시적 형식의 어떤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시라는 형식 자체가 시인의 어떤 호흡과 가슴으로부터 전해오는 심장의 고동에서 비롯된 리듬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시인이 봤다. 그러면 그 대상을 보고 나서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형상화하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과연 표현에 있어서 자유롭게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김억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시론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시의 어떤 자유시의 근대적 인식이라는 것을 김억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 시의 새로운 전개 과정에 있어서 그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결국 시적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구어체를 이제 구어체 말이죠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문어체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구어체 표현의 말을 시적 언어에 차용해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비유적인 어떠한 시적 표현 기교를 다채롭게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는 어떠한 그 상징이라든지 시적 상징이라든지 혹은 표현법 있지 않습니까? 뭐 은유법이라든지 뭐 직유법이라든지 그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를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들이죠. 야, 시 독해해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중고등학교 때 뭘 배웁니까? 주제가 뭐다, 소재가 뭐다,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표현법이 은유법이 쓰였다, 직유법이 쓰였다, 뭐 환유법이 쓰였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그 고전 시가에는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방금 얘기했듯이 주제가 뭐다, 소재가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적 요소들을 갖다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분석해내는 그런 거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시가 출발되는 시점에 근대시라는 것이 이제 자 이렇게 근대시야라고 김억이 결국 뭡니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를 갖다 번역해 가지고 야 이게 근대시야라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론도 던져주죠. 야 니들 지금 시 막 쓰고 있는데 야 백조동인 니들 봐봐 이런 거죠. 백조동인들이 결국 뭡니까? 의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역할을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배제학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저기 백조라는 어, 문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때 하면서 세상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대에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집단도 없었고 어떤 근대 시라는 것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게 근대 시야라고 내놓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르적 특성마저 모호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김억이 비로소 야 그런 게 시가 아니라 이런 게 시야라고 보여줬다라는 거죠. 먼저 내가 그러니까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를 한번 번역해 볼게. 이걸 봐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근대의 상징시라는 거야. 라고 보여줬고요. 그리고 니들 시창작에 있어서 장르적 특성이 이렇게 모호하게 막 시들을 창작해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시론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여기 안에서 시가 어떻게 창작해야 되는지를 잘 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한번 창작해 볼게 해가지고 해파리의 노래라는 시집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억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해파리의 노래는 단형시부터 장시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 실험을 거기서 자기가 다 해본 거죠. 야, 시라는 것이 이런 거야라고 던져놓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흐름, 이러한 것들이 시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단시도 창작해보고 장시도 창작해보고 이런 행위들을 해가지고 야, 해파리의 노래를 보면 근대 시라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내가 창작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시 창작에 있어서 교과서 같은 거야. 니들이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억이 한국 시사에 던져주는 그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근대 소설사에 있어서 이광수가 친일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할 수 없었던 측면이 바로 그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으로 대표되는 야, 이게 근대 소설이야를 갖다 던져 주었듯이 김억 역시 해파리의 놀이라는 그 첫 시집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한국 시단에 던져 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억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계라는 것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정서적 과잉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너무 어떻습니까? 많이 풀어내기만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과 더불어서 시적 정서라는 것이 결국 이별, 고독, 죽음, 상실과 같은 예상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그 역시도 그 당대의 어떤 시대상을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서들이 남발되는 것이 결국 그의 시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김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앞 시간에 이광수를 이야기할 때 이광수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시단에 있어서는 김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광수라는 인물과 김억이라는 인물을 시적 완성도 혹은 소설적 완성도에 있어서 어떠한가를 평가하기에 앞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은 그의 시가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의 시의 완성도라는 그 측면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후배 연구자들이 그 김억의 시를 봤을 때 김억의 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바로 정서적 과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역시도 앞에 어떠한 그 시인들로서의 선구자적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런 거죠. 문인이라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기존 기성 문인이 가지고 있던 잘못을 갖다 비판하면서 자기의 작품들을 창작해내는 형식을 많이 갖추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출발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자기가 가장 출발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창작의 방법론이라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창작해낸다는 것도 시적 완성도를 생각해서 창작해내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김억 자체가 프랑스 상징주의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상징주의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상징주의라는 것이 추구하는 핵심은 뭐죠? 아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감각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중점을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가 어디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시어로서 어떻게 한정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고민이 아니라 정서 자체가 과잉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자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시인이 바로 김소월이죠. 그래서 이 김억과는 다르게 김소월이 이제 그 김억의 제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가 만들어내는 시적 완성도는 김억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소월을 천재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매우 잘 알고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 다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게 이제 김소월 안에 진달래꽃 아닙니까? 시적 완성도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이런 것들. 그 표현 굉장히 아름답죠. 더불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 다니 눈물 흘리오리다. 역설적인 것, 표현. 대단히 시적 완성도가 높은 시지요. 그런데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왜 천재 시인이라고 이야기될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물론 제가 김소월 시인을 뭐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도 김소월 씨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 정서를 표현해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소월은 한국적 서정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을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한국의 서정시야 이런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정신과 시적 형식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 있죠. 더불어서 새로운 시적 형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적인 민요의 율조와 토속적인 언어 감각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간결하면서 절제된 형식으로 내적 호흡의 자유로움을 구현해내고 있다. 이게 이제 김소월 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김소월의 많은 시들이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나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한 그의 시에 드러나 있는 정한이죠. 한이죠. 한국적 한. 그럼 한국적 한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한해정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들 그러니까 조선민중이라는 것은 한해정서가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노동요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애처로움마저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호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죽음마저도 즐거울 호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한의 정서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 정서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것이 극대화된 게 아무래도 이제 일제치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러니까 일제라는 새로운 식민 지배 세력에 의해서 조선 민중이 지배를 받게 되면서 비극적 인식들이 한의 정서라는 것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3.1운동의 실패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비극적 상황 인식으로 인한 현실에 대한 거부가 정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적 어떠한 정서
안에 내재되어 있던 또 다른 한의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민족적인 색채로서 김소월의 시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는 어떠한 그 개인적 정감의 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대상물로서 그려내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정감 세계 속에서 자연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물 자체가 내면화되어 있는 그 서정적 자아로서 개별적 정서를 드러내는 그 주 실체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주 단순화시키면 정서적 과잉을 절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감정이 지금 폭발을 하기 직전인데 내가 너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면서 눌러놓을게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시적 완성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김소월 시인은 워낙 그 유명한 시인이고 그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의 논문 한 편만 찾아서 읽어봐도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김소월 시인은 토착적 한국어의 시적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창작. 방금 제 진달래꽃 나오지 않습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죠. 사뿐히 들여밟고 들여밟고라는 것은 이렇게 딱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기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근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상어를 절통적인 이제 율조의 형식으로 재구성해 가지고 토착어인 민중 생활어를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시적 언어로 너무나 잘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김소월을 시인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김소월을 자꾸 너무 뭐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제 이런 거죠. 김옥과 김소월을 놓고 보면 김소월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겁니다. 소위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고 그의 작품이라는 것이 완성도를 너무나 높게 아까 제가 이제 그를 이제 천재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시적 완성도에서 오는 천재성이죠. 그러니까 당시가 분명히 어떠한 그 한국 근대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그만이 어떠한 그 한국적 정서를 녹여내는 방법이 너무나 뛰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국적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해냈고 한국어, 토착 한국어를 아주 구현을 시 안에 잘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떤 그의 시 자체를 갖다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 근대시 초기에 왜 이제 김억과 김소를 제가 얘기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김억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자유시라는 새로운 문학적 장르 근대시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걸 직접 체험한 것들을 시로 창작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러한 어떠한 선생으로서 시 창작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시인으로 위치하고 있다면 김소월은 그러한 것들을 가장 한국적으로 잘 근대 초기에 잘 그려낸 시인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시인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근대시의 출발이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백조 동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경향파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시적 흐름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김억과 김소울이라는 두 대표 시인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근대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최남선으로 대표되는 그 시조 부흥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시조라는 기존의 어떠한 고전 장르를 어떤 식으로 변형해 가지고 새롭게 또한 시적 근대시와 더불어 근대적 요소를 넣어 가지고 창작해 내려고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번 네 번째 4강의 근대 초기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남선을 비롯한 시조 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